제1장 시장통의 악바리 연우. 사르르듯 차가운 겨울바람이 재래시장의 좁은 골목을 훑고 지나갑니다. 모두가 두꺼운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을 새벽 4시. 남일시장 입구에는 벌써부터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살 소녀 연우의 어묵 매대입니다. 연우는 빨갛게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묵꼬치를 정리합니다. 올해 나이 19. 다른 친구들이라면 수능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거나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시기죠. 하지만 연우의 손에 들린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라 기름때 묻은 행주와 육수용 멸치 상자입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연우를 악발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매대를 비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독한 모습 뒤에는 남모를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연우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좁은 요양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끔은 손녀인 연우를 보고도 언니, 학교 다녀왔어? 라며 해맑게 웃으시는 할머니. 연우는 그 해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무릎이 쑤시는 것도 잊은 채 어묵을 팔고 또 팝니다. 하루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할머니의 요양병원비가 밀린다는 압박감. 연우는 가끔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어묵 한 꼬치를 건네며 손님에게 짓는 미소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우가 세상을 버텨내는 방식이니까요. 연우가 이토록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홀로 연우를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 일부터 건물 청소까지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일만 하던 엄마는 연우가 9살 되던 해 병상에서 마지막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아빠 찾지 마. 내 아빠는 이미 죽었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연우 눈물 나게 한 사람은 가족도 아니야. 알았지?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연우는 그때부터 아빠라는 단어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홀로 내버려둔 이름 모를 그 남자. 연우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단어였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 연우는 매대를 닫고 또 닦습니다. 행주로 매끈하게 닦인 스테인리스 판 위로 연우의 야윈 얼굴이 비칩니다. 짐을 정리하던 연우는 문득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엄마, 아빠는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길래 엄마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화만 냈어? 나 가끔은 너무 힘든데 아빠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할머니 저렇게 좁은데 안 계셔도 됐을까? 연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가방을 고쳐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 일기예보가 들려옵니다. 연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엄마와의 약속을 위해 연우는 내일도 이 차가운 시장 어귀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연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어묵 매대에 김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가 꽁꽁 얼어붙었던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기적을 불러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제2장 도련님의 가출과 운명적 만남. 세강그룹의 손자 7살 진우는 오늘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2층 집, 값비싼 장난감이 가득한 방은 진우에게 그저 창살 없는 감옥일 뿐입니다. 1년 전 엄마를 사고로 잃은 뒤 진우의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진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의사들은 거식증이라고 했지만 아빠 태윤은 그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긴급 해외 회의로 집을 비운 오후, 진우는 자신을 감시하던 유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무작정 걷고 또 걷던 아이의 작은 발걸음이 멈춘 곳은 낡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은 남일시장 입구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고함이 섞인 낯선 풍경에 진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진우의 코끝에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진우의 시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퇴근길 장사를 정리하려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 얘야.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진우는 대답 대신 연우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솥 앞에서 연우가 모자를 벗자 찰랑이는 머리카락 사이로 연우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뚝한 코,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눈매.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매일 그리워하던 엄마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재빨리 가장 통통하게 잘 익은 어묵 하나를 꺼내 국물 한 컵과 함께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좀 먹어봐.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먹고 나면 누나가 엄마 찾아줄게. 응?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진우는 홀린 듯 어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따뜻한 국물이 진우의 빈속을 채우자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던 아이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허겁지겁 어묵을 먹어치웠고 연우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진우는 어묵을 다 먹고는 연우의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누나가 우리 엄마면 좋겠다. 연우는 그저 아이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보나 싶어 빙그레 웃으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진우에게 연우는 길에서 만난 낯선 누나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 입구에는 진우를 찾으려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눈이 뒤집힌 서태훈 의장이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멈춰버린 심장. 남일시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아까부터 제 옆자리에 꼭 붙어 어묵 국물을 마시는 꼬마 진우가 귀여워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천천히 마셔. 누나가 더 줄게. 연우가 국자를 들고 웃는 순간 시장 입구에서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내를 거느리고 나타난 한 남자, 서태훈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연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주위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태윤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심장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는 내 자식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서슬퍼런 음성과 함께 억지로 떼어내야 했던 첫사랑 지혜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태유는 비틀거리며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우는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살짝 처진 눈매, 웃을 때 입가에 잡히는 보조개,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야무진 입술까지. 지혜야, 민지혜, 너 살아있었던 거야? 태윤의 떨리는 손이 연우의 어깨에 닿으려 하자 연우는 겁에 질려 진우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저희 엄마는 저 9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한마디에 태윤의 심장은 벼랑 끝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고생만 하다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직감한 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연우의 낡은 운동화를 붙잡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서태훈 의장의 서재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긴급하게 공수해온 이현우와 민지혜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태윤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지혜는 태윤과 헤어질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윤의 부모님이 보낸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가 태윤의 앞길을 막지 말고 죽은 듯이 살아라며 협박했고 지혜는 단 한 푼의 위로금도 받지 않은 채 신분을 숨기고 숨어 지냈습니다. 지혜는 연우를 낳고 시장통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린 손으로 기저귀를 빨고 자신은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연우에게는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러다 9년 전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밤에 폐렴이 도졌고 병원비가 없어 약 한 알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9살 딸에게 아빠는 죽었다는 모진 거짓말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태윤은 서류에 찍힌 지혜의 사망 진단서와 연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너희를 그 지옥 속에 버려둔 거였나? 태윤은 자신이 일군 화려한 제국이 모두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일기장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남은 생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 제오장 폭풍 전야의 시장. 태윤이 연우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고 어떻게 다가갈지 고뇌하는 사이 시장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미래소프트의 하청업체인 대성건설은 실적에 눈이 멀어 태윤의 최종 승인이 나기도 전에 강제 철거를 결정합니다. 연우는 평소보다 공기가 무겁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시장 입구에는 낯선 검은 차들이 늘어섰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상인들의 점포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당일 새벽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립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어묵솥에 불을 붙였지만 손이 떨려 자꾸만 성냥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거대한 포크레인 세 대가 시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굉음을 내뿜습니다. 전부 다 치워. 오늘 안에 평지로 만든다. 대성건설의 용역 5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인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나와 몸으로 막아섰지만 젊고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연우는 할머니의 요양병원비가 든 낡은 가방을 가슴에 품고 어묵매대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거 가져가면 우리 할머니 죽어요.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용역대장은 비웃으며 연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이를 말리던 시장 상인 김씨 아저씨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연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연우가 쓰러진 김씨를 챙기려던 찰나 용역 하나가 연우의 어묵 매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끓는 육수가 바닥으로 쏟아지고
연우는 깨진 유리 파편과 흙탕물이 가득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제육장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들린 목소리. 바닥에 주저앉은 연우의 시야에 짓밟힌 어묵꼬치들과 흙탕물에 젖은 할머니의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덜덜 떠는 손으로 통장을 닦아보려 하지만 젖은 종이는 맥없이 찢어져 버립니다.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연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용역 대장은 그런 연우를 향해 가래침을 뱉으며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죽고 싶어? 바로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시장통을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서태윤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바닥에 처박힌 연우를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태윤은 빗속을 달려가 연우를 위협하던 용역 대장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습니다. 평생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재벌 회장의 주먹에 대장은 힘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태윤은 용역 대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연우의 발치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태윤의 사자 후에 시장 안의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용역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의장님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윤은 지저분한 흙탕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연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연우야. 이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는 너를 차가운 바닥에 두지 않으마. 태윤은 제 옷이 젖는 것도 모른 채 연우를 꽉 껴안았고 연우는 그 낯선 품 안에서 생전 느껴본 적 없는 온기를 느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7장 99.9%의 진실과 뒤늦은 후회. 연우는 병원 VIP 전용층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태윤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치의 미동도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종이 한 장이 주는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자 친부 일치 확률 99.99%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윤은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혜야,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바르게 키워놨구나. 태윤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잠결에도 할머니를 찾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연우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묵꼬치를 끼우느라 박힌 굳은 살,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등. 태윤은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연우는 화려한 병실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침대 옆을 지키던 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연우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아빠다.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죽었다고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는 죽일 놈이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고 너를 이 차가운 세상에 홀로 뒀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주겠니? 내가 흘린 눈물, 아빠가 다 닦아주고 싶다. 연우는 태윤의 진심 어린 눈망울에서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눈빛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8장 할머니의 고백과 마지막 인사. 태윤은 연우의 할머니 순자 씨를 세강그룹 최고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특별병동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위중했습니다. 태유는 매일 오후 업무를 제쳐두고 할머니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지는 창밖을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윤아, 우리 지혜 미워하지 마라.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윤에게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가 떠난 뒤에도 태윤의 소식을 신문에서 오려 모았고 연우가 아빠를 닮아갈 때마다 혼자 뒷마당에서 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는 죽는 순간까지 내 사진을 머리맡에 뒀어. 연우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건 연우가 아빠를 찾아갔다가 너처럼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태유는 할머니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 연우, 지혜 목까지 귀하게 키워줘. 나도 이제 지혜 곁으로 갈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연우와 태윤이 잡은 손 사이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통곡했지만 태윤은 연우를 굳건히 지지하며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엄숙하게 배웅했습니다. 제구장 집안의 반란과 정의의 심판. 연우의 존재가 공식화되자 세강 그룹 내부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태윤의 어머니 조 여사는 근본도 없는 아이를 들여 가문을 망치려 하느냐며 비서실을 통해 연우를 협박하고 언론에 연우가 가짜 딸이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존경해온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태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가 지난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자금장부와 차명주식 그리고 과거 지혜를 협박했던 증거물들을 이사회 앞에 공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십시오. 제 아내와 딸을 짓밟은 대가입니다. 태윤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조 여사는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당해 별장으로 도망치듯 떠났고 연우를 밀쳤던 건설사 임원들은 전원 파면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일시장 부지에 상인들이 평생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상생현대화 시장 건립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 시장은 제 딸 연우가 자란 곳입니다. 이곳의 모든 상인은 제 가족입니다. 태윤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연우는 이제 악바리가 아닌 시장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10장 다시 찾은 봄, 어묵향기 가득한 가족.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남일시장에도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이제 당당한 대학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연우는 고급 승용차 대신 아빠가 선물해준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찾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태윤이 기증한 지혜 마이너스 순자 쉼터라는 예쁜 카페가 생겼고 그 앞에는 연우의 옛 어묵 매대 자리가 기념관처럼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어묵을 굽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묵 나왔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옆에서 서툰 솜씨로 물을 썰고 있는 서태윤 의장의 모습입니다. 연우야, 아빠가 썬 무 모양이 어떠니? 태윤의 질문에 연우는 깔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빠, 너무 굵어요. 이래선 국물이 안 우러나요. 하윤이는 이모 연우의 옷자락을 잡고 붕어빵을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세 사람은 지혜와 할머니가 잠든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연우는 엄마의 사진 옆에 화사한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정말 많이 사랑해줘. 이제 우리 안 추워.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태우는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지혜의 미소처럼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19살 연우의 고달팠던 겨울 노가다는 이제 찬란한 봄날의 기적 속에서 영원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8장 할머니의 고백과 마지막 인사. 태우는 연우의 할머니 순자 씨를 세강그룹 최고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특별병동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위중했습니다. 태우는 매일 오후 업무를 제쳐두고 할머니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지는 창밖을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윤아, 우리 지혜 미워하지 마라.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윤에게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가 떠난 뒤에도 태윤의 소식을 신문에서 오려 모았고 연우가 아빠를 닮아갈 때마다 혼자 뒷마당에서 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는 죽는 순간까지 내 사진을 머리맡에 뒀어. 연우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건 연우가 아빠를 찾아갔다가 너처럼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태윤은 할머니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 연우, 지혜 목까지 귀하게 키워줘. 나도 이제 지혜 곁으로 갈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연우와 태윤이 잡은 손 사이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통곡했지만 태윤은 연우를 굳건히 지지하며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엄숙하게 배웅했습니다. 제구장 집안의 반란과 정의의 심판. 연우의 존재가 공식화되자 세강그룹 내부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태윤의 어머니 조 여사는 근본도 없는 아이를 들여 가문을 망치려 하느냐며 비서실을 통해 연우를 협박하고 언론에 연우가 가짜 딸이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존경해온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태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가 지난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자금장부와 차명주식 그리고 과거 지혜를 협박했던 증거물들을 이사회 앞에 공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십시오. 제 아내와 딸을 짓밟은 대가입니다. 태윤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조 여사는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당해 별장으로 도망치듯 떠났고 연우를 밀쳤던 건설사 임원들은 전원 파면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일시장 부지에 상인들이 평생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상생현대화 시장 건립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 시장은 제 딸 연우가 자란 곳입니다. 이곳의 모든 상인은 제 가족입니다. 태윤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연우는 이제 악바리가 아닌 시장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10장 다시 찾은 봄, 어묵향기 가득한 가족.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남일시장에도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이제 당당한 대학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연우는 고급 승용차 대신 아빠가 선물해준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찾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태윤이 기증한 지혜 마이너스 순자 쉼터라는 예쁜 카페가 생겼고 그 앞에는 연우의 옛 어묵 매대 자리가 기념관처럼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어묵을 굽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묵 나왔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옆에서 서툰 솜씨로 물을 썰고 있는 서태윤 의장의 모습입니다. 연우야, 아빠가 썬무 모양이 어떠니?
태윤의 질문에 연우는 깔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빠, 너무 굵어요. 이래선 국물이 안 우러나요. 하윤이는 이모 연우의 옷자락을 잡고 붕어빵을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세 사람은 지혜와 할머니가 잠든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연우는 엄마의 사진 옆에 화사한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정말 많이 사랑해줘. 이제 우리 안 추워.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태윤은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지혜의 미소처럼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19살 연우의 고달팠던 겨울 노가다는 이제 찬란한 봄날의 기적 속에서 영원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